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롯데의 폐쇄적인 지배구조가 부른 경영권 분쟁. 과연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롯데 경영권 분쟁이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 창업자죠. 9순을 넘긴 신격호 전 총괄 회장을 내세워서 장난과 차남이 진실공방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게 집안의 다툼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주주들의 피해도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요. 대기업의 2세, 3세 경영 승계 문제가 한국 경제에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려운 문제로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박상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롯데그룹 2세 지금끼리 너무 시끄럽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에는 차남에게로 경영권이 넘어가는 것으로 정리가 되다가 갑자기 장남이 나오면서 지금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지만 롯데의 경우에는 더더욱 이 장막 뒤에 가려져 있는 부분이 많아서 뭐라 그럴까요? 경영 문화도 그렇고 폐쇄적이어서 더 모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그 롯데그룹 사태를 보면은 예. 우리가 흔히 말했던 황제 경영, 네. 재벌의 황제 경영이 어떤 식으로 실제로 이루어졌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롯데의 경우가 조금 더 심할 수는 있으나 네. 이 우리 재벌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이 아닌가 네. 이 생각이 됩니다. 이 롯데 문제가 조금 더 심했던 이유는 아마 롯데의 소유 지배 구조 자체가 또 우리 다른 재벌보다도 훨씬 네. 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소유구조, 지배구조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이게 전기 회로보다도 더 복잡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저희가 뭐 삼성이나 뭐 이런데 순환 출자 구조 이렇게 만들어서 보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롯데가 현재 재계 5위의 예. 재벌입니다. 그런데 롯데의 그 출자 구조는 어떤 재벌보다도 복잡합니다. 네. 순환 출자 고리도 타의 추정을 불허하게 많이 있고요. 그 자체가 정말 거미줄 같고 네. 이런 복잡한 순환 출자와 출자 구조를 통해서 롯데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은 롯데 호텔이 되겠습니다. 비상장 회사인 롯데 호텔이 그 정점에 있고요. 네. 이 롯데 호텔을 지배하는 것이 일본 롯데홀딩스와 일본의 L투자회사라는 네. 좀 정체불명의 이 어떤 회사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정체에 대해서 거의 아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고요. 단지 롯데호텔의 지분의 거의 80%를 예. 일본의 L투자가 갖고 있고 네. 한 19% 정도를 일본 롯데홀딩스가 갖고 있어서 있고요. 총 99% 정도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이 형제들 간의 다툼을 볼 때 예. 일본 롯데홀딩스를 누가 장악하느냐 이 다툼입니다. 그거는 네. 뭘 좀 함의하냐면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이 컨트롤하는 지배하는 사람이 L투자에서도 과연 지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투자에서보다 일본 롯데홀딩스 네. 주주 구성이라든지 주총 예.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 롯데가 우리 다른 재벌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출자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계 과정에서도 네. 출자 구조를 거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예.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일본에 있는 이 두 개의 비상장 회사가 국내 롯데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네. 롯데호텔 지분의 99%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네. 예. 그래서 롯데그룹의 승계는 일본에서 예. 비상장에서의 주주들의 구성이 바뀌면서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그게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내 예. 롯데그룹 관계자들한테도 깜깜이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비상장회사이기 네. 때문에 공식 의무가 없고요. 그렇죠. 네, 우리 공정거래법에 롯데그룹이라든지 이런 재벌들이 공시를 하고 네. 또 소유 지배 구조를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그게 국내 계열사에만 해당이 됩니다. 5%인가 넘으면 다 알려야 네, 되는 그럼에도 거죠? 불구하고 예. 국내 계열사이기 때문에
때문에 일본 롯데홀딩스나 L투자는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각지대가 놓여 있는 것이죠. 아니 근데 법이 허술하네요. 네, 결국은 이게 우리 법이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업 집단을 허용하되 네. 순수 지주회사 형태로만 기업 집단을 유지하라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은 일본 롯데홀딩스 같은 회사가 롯데호텔을 지배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근데 그 지주회사로 전환하자라는 게 한참 또 붐업이 되다가 지금은 또 시들해진 게 금융지주회사들이 먼저 했는데 잘 안 됐죠. 네, 금융지주회사는 사실 우리가 은행 위주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고요. 단지 우리 산업자분들 보면은 순환출자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삼성 엘리엇에서도 나타났지만은 삼성 승계 과정에서도 M&A라든지 출자 구조를 총수일과 승계를 위해서 막 바꾸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전근대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 우리 법의 미비다. 즉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순수 지주회사로만 기업 지배 구조를 집단이 가질 수 있게만 한다면은 삼성 엘리엇 같은 문제나 지금 롯데가의 이 정말 보기 참 민망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롯데그룹이 한국 회사냐 일본 회사냐 이런 이야기조차 사실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는데 삼성물산하고 엘리엇 대결할 때는 삼성물산이 우리 기업이기 때문에 라는 옹호 논리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신동빈 부회장 귀국해가지고 매출의 95%가 한국에서 일어나니까 한국 회사입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뭐 발음이라든지 이 주주 구성 구조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일본 회사다라는 또 반감을 갖게 되는 좀 참 이상한 잣대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반일이라든지 또는 애국심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은 발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인 것은 우리 법제도의 미비입니다. 그 법제도를 이번 기회에 기업 집단에 관한 법제도를 정비해서 제2의 롯데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고 그게 이제 이런 사태를 통해서 우리 국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전화위복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롯데그룹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롯데호텔이 이제 지주회사격인데요. 롯데호텔 매출이 거의 80%가 시내 면세점에서 나오고 그렇다고 있습니다. 하죠. 네, 근데 시내 면세점에서 80%가 나오니까 시내 면세점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황금알이 바로 국가 재정 수입으로 가야 될 돈을 재벌한테 주는 이 법제도의 또 미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런 구조가 되는 그 거죠? 인천공항 면세점 같은 경우에 가격 경쟁을 하는 경매를 합니다. 그래서 올봄에 있을 때 이 3대 재벌 기업들이 한 향후 5년간 매년 한 1조 정도의 수수료와 임대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면세점은 가격 경쟁을 안 합니다. 네, 수수료율이 0.05%로 정해져 있어요. 거의 그냥 다 매출이 이익이 되는군요. 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시내 면세점의 매출액이 인천공항 면세점 2배 이상이 됐습니다. 5조 한 4천억이 됐는데요. 그런데 그 롯데그룹이 그중에 한 점유율이 60%고 신라호텔이 한 26%를 가지고 있는데 다 합쳐서 30억이 안 되는 수수료를 냈어요. 1조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군요. 네, 2배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데 그래서 이 국가 재정으로 가야 될 돈이 롯데호텔로 가고요. 이 롯데호텔을 통해서 일본의 롯데홀딩스 L투자로 매년 한 250억 정도가 배당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러면 저희가 좀 뭐라 그래야지 되나요? 그냥 통과되는 나라나 어떤 그 과정에 있는 곳이군요. 롯데호텔의 면세점이라든가요. 글쎄요. 그게 참 슬픈 일이고요.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국가 재정 수입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올 가을에 있는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경매, 가격 경쟁을 도입을 해야만 되고요. 롯데그룹이 지난 10년 동안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은 황금알을 낳는 과일. 시내 면세점이 캐시카우 역할을 했다.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롯데그룹은 더더구나 국민들과 우리 국가에 대해서 겸허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법의 허점을
정부가 몰랐을 리는 없을 텐데요. 몰랐을 리가 왜 그냥 없죠. 뒀을까요? 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면세 사업이 그 최근에 커지기 전까지는 몰랐었고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됐고 인천공항 면세점은 경매를 하니까 당연히 시내 면세점도 경매할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30년을 해왔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 이번에 롯데 그 형제간의 이런 골육 상쟁 같은 것도 말이 안 되지만은 롯데그룹이 이렇게 클 수 있었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시내 면세점이 국민의 재산인 특허권을 정부가 지금까지 공짜로 주고 있었다는 것도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형제간의 난, 뭐 심지어는 왕자의 난 이런 표현도 쓰는데 저는 그런 표현은 별로 이렇게 마땅치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게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아들이라는 그것 가지고 두 사람이 다투는 거잖아요. 경영권을 진짜로 가져갈 만한 뭐 자격이 있느냐 마느냐 이런 검증도 그렇습니다. 없는 채 지금 승계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재벌의 이 2세, 3세 승계 문제가 다시 한번 또 완전히 드러나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삼성 엘리엇 사건도 그랬고 이번에 롯데그룹 사건을 보면서 우리 그 개발도상기의 재벌 체제라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다. 경제력이 집중된 재벌의 이익과 그 총수일가 이익과 국가 경제의 이익이 상충하는 지점에 왔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재벌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인식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소유 지배 구조에 대한 개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순수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하는 개혁을 한다면은 승계 그리고 무자격자가 경영을 하는 그런 문제, 많은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뭐 내일자 신문이나 모레자 신문이나 이렇게 보면은요. 뭐 스웨덴의 발렌베리가 뭐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가족 승계 기업이 얼마나 경영 성과가 좋았는지 아느냐 이런 기사들이 또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참 미스리딩한 기사들인데요. 첫 번째는 스웨덴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재벌과 아주 경제력 집중해서 유사한 것을 고르자면은 스웨덴의 벨런버리 패밀리입니다. 그런데 스웨덴은 이른바 소셜 가버넌스라는 게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경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세금 옆집 사람이 세금을 얼마 냈는지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뭐 녹음물 많이 쓴다? 그럼 바로 신고합니다. 그런 투명성, 언론의 그 공정성 이런 게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벨런버리 패밀리가 그렇게 집중된 경제력 집중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가 사익 평치를 한다든지 터널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하고는 상당히 다른 구조고요. 그 제외하고는 우리 같은 재벌은 사실 이른바 디벨롭드 이코노미 발전된 경제에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의 계열은 우리 같은 총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 일본에는 총수가 없어요. 네, 계열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본의 과거 재벌이 이제 계열로 바뀐 것은 총수 일가가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이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일본의 재벌 해체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가족 경영 이야기를 주로 할 때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 중소 중견 기업입니다. 중소 중견 기업 간의 비교 연구를 우리 재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기업이 아니고 재벌이죠. 재벌에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순환 출자 문제도 있고 이런 지배구조 문제도 있고 이거 어떻게 법적으로 풀 수 있는 그 시발점이 이번에 생길까요? 네, 그렇게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요. 그게 우리 순환 출자 지주회사 제도 현행은 굉장히 또 문제가 많습니다. 맹점이 많이 있는데 순수 지주회사 체제로 기업 집단의 소유 지배 기조를 규정만 하면은 많은 문제가 해소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보완적인 제도 개선만 있으면은 우리 기업 집단이 한국 경제에 누를 끼치는 것들이 없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누를 끼치는 게 없어진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박상인 교수와 인터뷰를 해봤고요. 생생경제 3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4부는 경제뉴스 뒤집기와 창업 노하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2588 대리운전 국주다. 오빠야, 니 많이 묻다 이가. 고마, 대리운전 불러가. 집에 가래. 한번 불러볼까? 2588 좌우로 정렬 2588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 뉴스 뒤집기 한판. 네, 경제 뉴스를 넓고 깊게 살펴보는 시간이죠. 경제 뉴스 뒤집기 시간입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뭐 우리 경제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방금도 이제 재벌의 문제, 네. 승계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노동시장의 문제를 오늘 짚어보자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경제가 고용 창출 능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노동시장이 기업 규모나 고용 형태별로 양극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두 가지 문제는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실시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네. 우선 우리 경제에 보면은 그 적자 생존 차원에서 대기업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성장률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놓고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노동시장 보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아주 큰데요. 그렇죠. 대기업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고임금, 정년보장, 안전근로 등의 이제 혜택은 집중적으로 받고 있지만은 중소기업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저임금, 수시해고, 산지염 같은 그 고통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아예 취업을 하지 못하는 실업자들은 소득이 없으니까 생계가 불안하고 결혼, 출산까지 포기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노동 문제가 이제 계속된다면 경제가 정말 대재앙을 겪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개혁 빨리 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극화 부분은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고용 창출 능력이 없어지는 게 대기업 위주의 구조조정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셔도 될까요? 예, 그 대기업들은 일단은 그 자동화라든가 기계화, 정보화 이걸 추진하면서요. 생산성을 높이고 이익을 이제 많이 버는데 치중하거든요. 그리고 노사분규에 이제 그 고통이 많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사람을 줄이고 기계를 쓰는 그런 어떤 경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점점 고용을 창출하는 데에는 투자를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노동개혁의 여러 가지 이제 그 화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정년 연장을 해주는 게 나오고 있고요. 정년 연장과 함께 나오는 게 임금 피크제거든요. 근데 이제 임금 피크제는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도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청년 실업 문제가 아주 시급한 과제로 지금 떠올랐는데요. 그래서 임금 피크 제하자, 그래서 청년 실업 고용 들이자 이런 어떤 대책을 지금 정부가 마련하고 또 여당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임금 피크제는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우리나라 근로자들 간의 임금 구조를 보면요, 양극화가 아주 심한데요. 노동연구원 분석에 따르면은 20년에서 30년 그 근무한 장기 근속자 연봉이 신입사원 연봉의 평균 3.1배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 근속자 한 명이 만약에 직장을 그만둔다면은 신입사원 3명을 뽑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기 근속자 일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렇게 임금 격차가 심하니까 임금이 너무 이제 연금 소율에 따라서 올라가지 않게 상한선을 두자. 그리고 청년들 고용을 많이 좀 창출해보자. 이런 의도니까 어떻게 보면 건설적인 의도다 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임금 피크제가 결국은 이 임금을 적게 주려는 어떤 그 경영자나 사용자의 꼼수다 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한 주장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만약에 그런 꼼수를 쓴다면 쓸 수는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 하자. 그러니까 청년 고용 늘리지 않고 임금만 줄이는 그런 경영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엄격히 감시를 해서 못하게 당연히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대 노총이 임금 피크제를 가지고 굉장히 사활을 건다고 해야지 될까요?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네. 그 장기선속제 연봉이 신입사원 연봉에 이제 3배가 넘는다고 그랬는데요. 네. 참고로 보면 독일은 1.9배고요. 프랑스는 1.4배고요. 네. 영국은 1.5배, 이웃나라 일본도 2.4배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격차가 굉장히 큰 나라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 점들도 같이 봐야지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기업도 아까 이제 대기업들이 같은 값이면은 기계를 더 활용하고 하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게 일자리를 줄이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률,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도 고용 능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잠재 성장률이 2000년에는 4.6%였거든요. 예. 올해는 3.6% 정도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계속 떨어져서 2020년이면은 2%대로 떨어진다. 이것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분석인데요. 네. 근데 문제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고용이 줄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고용 유발 계수라는 것이 있는데 예. 기업이 10억 원 매출을 올릴 때 고용을 몇 명 하느냐 하는 숫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2000년에 25.5명이었거든요. 네. 최근엔 12.3명,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기업들의 매출을 이제 올려도 고용이 안 된다는 건데, 네. 이것은 뭐 대기업 중심의 어떻게 보면 산업 구조가 가져온 어떤 병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도 떨어지고 고용 유발 계수도 같이 떨어지니까 네. 앞으로 성장도 안 되지만은 고용은 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산업 구조를 좀 그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고치면서 네. 잠재 성장률을 높여라. 그리고 고용 유발 계수를 높여라. 그것이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최근에 그 정부가 발표했던 청년 고용 절벽 해소 방안도 보셨죠? 네. 예.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탁상공론이라는 어떤 인식이 좀 드는데요. 네. 2017년까지 예. 공공부문 4만 개를 만들겠다, 민간부문 16만 네. 개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렇게 20만 개 중에서요, 신규 정규직 채용은 7만 5천 개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인턴이나 예. 교육훈련 이런 데 이제 고용을 늘리겠다는 건데 고용의 지속성이 없죠. 그다음에 공공부문 4만 개는 정부가 어떻게 노력하면 될 수도 있는데 민간 부분 16만 개는 네. 기업들이 어려우면 안 한다는 것이죠. 강제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좀 그 비상적인 대책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항상 다르긴 하지만 여야 간의 이 노동시장 개혁을 놓고도 의견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여당은 임금 피크제 도입하자. 네. 청년 실업부터 해소하자. 그리고 지금 노사정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논의해서 올해 안에 처리하자. 이런 어떤 주장이거든요. 네. 야당은 그렇게 하는 것은 경제 위기의 책임을 근로자들한테 전가하는 거다. 네. 그리고 실업 문제는 노동시장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양극화 문제 때문에 야기되는 것이다. 예. 10대 상장 대기업 보면은 사내 유보금이 500조 원이 넘는데 왜 투자 안 하고 일자리 안 만드느냐. 이런 거 다 고쳐가면서 문제를 풀어야지. 그렇게 단순하게 임금 피크제만 도입하는 거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네. 여당, 야당 다 일리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당장 임금 피크제부터 도입해서 어떻게 청년 실업 좀 물꼬를 터보자 하는 것이고요. 예. 야당은 장기적으로 또는 구조적으로 이거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하는 건데 네. 두 가지가 이렇게 서로 두 가지를 놓고 여야가 싸울 것이 아니라 네. 서로 그래 너 이야기도 맞고 내 이야기도 맞으니까 대퇴합을 하자. 그리고 같이 머리 맞대고 단기적으로 그 문제 풀지만은 네.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문제도 같이 풀자 해서 정말 경제도 살리고 동시에 일자리도 늘리면서 그다음에 노동시장 양극화도 해소하는 그런 어떤 그 지혜를 발휘해야지 그거 가지고 서로 이렇게 정치 싸움하면은 이거는 국민 배신행위입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사실 이 노동 문제는 노사정이 한 테이블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지금 협상 테이블이 깨져 있는 상태라 그 점도 참 안타까워요.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예. 노나 사나 정이나 경제가 살고 근로자가 살고 국민이 살고 다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자기네 이해관계에 좀 어긋난다고 해서 이거 자꾸 이제
이 회의 안 하고 그다음에 이게 자꾸 이제 회의가 깨지고 그러는데 일단은 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서 경제적 운명에 갈려 있다 이런 차원에서 다 같이 참회의죠. 그리고 의견 개진하고 정말 상대방 무조건 공격할 것이 아니라 수렴하면서 좋은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노사정위원회 책임이고 국민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본 어떤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 교수였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밥. 실제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 배우는 창업 노하우. 일자리가 없다면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창업 노하우 시간이 그래서 더 주목이 되는데요. 오늘 창업 노하우 시간 서정원 SP R&E 대표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자리 만들기도 쉽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인데 어떤 주제로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은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예. 베뉴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베뉴, VENUE. 예. 네. 이 단어 그대로는 그냥 장소라는 뜻인데요. 장소,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장소를 가지고 뭔가 비즈니스를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원래 베뉴를 마케팅 차원에 이용한다는 거는 이것 역시 영어 표현입니다만 마이스 산업이라고 얘기되는 이건 그래도 많이 좀 알려져 있죠. 예, 이게 이제 영어 약칭 앞 글자를 딴 약칙인데요. 네. M은 기업의 회의를 의미하는 미팅, 그다음에 I자는 이런 어떤 그 장려 차원에서 회사에서 보내주시는 인센티브 관광, 인센티브 트래블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 회의를 의미하는 컨벤션, 그다음에 전시회, 박람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exhibition, 이 네 글자의 앞자를 따서 만든 게 마이스 산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 마이스라는 게 어딘가에 가서 회의도 하고 뭐 전시회도 하는 거지만 그냥 어딘가에서 만들어 놓은 대형 그 컨벤션 같은 장소만을 가서 맨날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뜻깊고 해당 지역의 특색 있는 그 문화도 즐기면서 회의도 하는 이런 수요들이 생겨나면서부터 베뉴라는 단어가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됐고요. 요걸 이제 활용해서 하는 게 유니크 베뉴, 그러니까 아주 특색 있는 장소를 소개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어가 많이 나오네요, 오늘. 네, 그렇습니다. 유니크 베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은 정말 그 곳만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성들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은 어떨까요? 예, 이 단어가 너무 어려우시면은 그냥 좀 일반적으로 넓게 생각하시면은 공간을 기반으로 뭔가 사업을 한다. 이렇게까지 넓혀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넓어요. 국내에서는 대학교 주변에 학생들이 항상 필요로 하는 게 이 스터디 카페라는 어떤 공간을 요구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 근처에 있는 좋은 카페라든지 어떤 모임 공간 이런 것들을 소개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그 학생 회사도 등장을 했고요. 네. 지역마다 요새는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해서 사람들이 뭐 장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뜻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뭔가 새로운 걸 도모해 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이런 사업체들도 지역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소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일정 집단이 필요로 하는 개념 있는 공간 이런 걸 제공하는 서비스가 최근에 비즈니스의 화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이 공간 비즈니스는 많이 있었죠. 뭐 우리가 독서실 고시원도 엄밀히 말하면 공간 제공 사업인 거고요. 그렇네요. 예. 또 뭐 소사무실 임대 사업이라든지 또 무슨 모임 공간 대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미 사업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넓게 보시면 이런 것들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셔도 어느 정도 통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최근에 창업한 기업을 봤는데 정말 2, 3인밖에 안 되는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 임대료를 굳이 내면서 있지 않고 이렇게 코워킹할 수 있는 사무실을 이렇게 유람하듯이 다니면서 사업을 하는데 그것도 여기에 속할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코워킹 스페이스라는 게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런 트렌드가 최근에 더 각광을 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몇 가지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특색 있는 공간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국제 행사도 많아지고요. 또 세계가 장벽이 없어지면서부터 회의라는 문화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된 부분이 첫 번째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관심이 되고 있는데 공유 경제의 확산. 공간이라는 게 내 혼자 소유하는 게 아니고 부의 상징도 아니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나누는 재화가 될 수 있다. 공간도. 이런 인식이 넓어졌다는 점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마이스 산업이라는 부분이 세계 각국이 관심을 두기 시작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기존의 제조업이나 성장 위주의 산업에서 서비스 산업이나 어떤 이런 그 전시 산업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라는 인식을 많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네. 더더군다나 이제 랜드마크 성격이 있는 어떤 디자인 건물들 이런 것들은 실제로 만들 때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논란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만 일단 만들고 나면은 그 국가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서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인식도 많이 넓어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각 국가마다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인식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소수민족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돼서 이런 그 베뉴 마케팅에 대한 여러 가지 트렌드가 각광받는 그런 이유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그러면은 베뉴 마케팅 주제로 창업하신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다시 서 대표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하신 분은 엑스포 마이스의 이형주 대표신데요. 전화 연결됐나요? 이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엑스포 마이스. 그냥 이름에서도 확 느껴지기는 하는데 어떤 기업인가요? 네. 저희 회사는 이제 이런 방금 말씀하신 베뉴 마케팅과 어떤 전시 컨벤션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네. 예.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거 하셨는지. 예를 들면 제가 실은 이제 경기도 고양의 킨텍스라는 이제 컨벤션 센터에 제가 한 10년을 근무했었고요.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컨벤션 센터가 이제 킨텍스가 아무것도 없어 맨 땅이었을 때부터 제가 실은 이제 마케팅이나 어떤 컨텐츠 기획들을 좀 해왔었고. 네. 실은 그걸 이제 제가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박물관, 공연장, 미술관 같은 대형 접객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실상은 이제 그런 시설들이 제대로 이제 마케팅이나 어떤 그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좀 수동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전시해주고 이 정도였었죠.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실은 그런 시설들이 잘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부시거나 다시 그거를 부셨다가 다시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어쨌거나 그런 시설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어떤 컨텐츠 기획이나 그 시설에 대한 마케팅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런 이제 경험을 갖고 있는 실제 전문가들이 별로 없어서 민간에는 네네. 그것들이 이제 잘 안 되고 있는데 실은 제가 이제 저희 창업 멤버들이랑 같이 좀 이런 시설들에 대한 어떤 민간 차원의 컨설팅이나 활성화를 또 사업을 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기업이 전시회를 한다거나 어떤 업종에서 엑스포를 한다거나 이런 거를 기획도 해주시고 연결도 해주시고 그런 사업을 하시는 거군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시장이나 이런 그 시설들이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결국에 그 안에 어떤 콘텐츠 전시나 국제회의가 들어가야만 거기에 이제 사람이 많이 와서 또 지역도 잘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베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런 콘텐츠의 기획과 운영 마케팅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나요? 고객사가 많고 시장이 잘 뚫려 있나요? 아니면은 가서 이렇게 좀 많이 캐야지 되는 시장인가요? 실은 현재는 우리나라가 아직 그런 민간 차원의 어떤 이런 대형 시설에 대한 마케팅할 수 있는 시장이 아직은 그렇게 많이 열리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창업을 하면서 실은 이제 의욕적으로 그 사업 모델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이런 전시회나 이런 컨벤션 자체로 기획하거나 운영을 해서 좀 수익들을 만들고 있고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실은 이제 작년부터 지난 6월까지 그 별에서 온 그대 드라마를 가지고 저희가 좀 전시회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동대문이나 이 일산에서 저희가 이제 전시회를 해서 이제 중국 관광객들을 많이 이제 시위를 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 공감 마케팅이네요. 베뉴 마케팅이 뭔지 엑스포 마이스의 경우를 들으면서 좀 많이 파악을 할 수 있었네요. 사업 잘 되시고 시장도 많이 크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엑스포 마이스의 이형주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시 서정원 대표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 대표님 잘 들으셨죠? 네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엑스포마이스 이형주 대표 같이 공간 기반의 비즈니스를 창업하시려는 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네,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요. 세 가지로요. 첫 번째가 이제 공간을 평가하는 어떤 감각. 그러니까 어딘가에 소개를 해주려면 정말 여기가 유니크하다는 느낌을 줘야만
소비자들이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공간을 나름대로 받아들여서 정보로서 제공하시려면 디자인이나 미적 감각 그리고 정보성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시는 감각이 첫 번째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이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기획력이 필요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공간, 테마나 컨셉이 있어도 이거를 잘 연결시키지 않으시면 소비자들이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두 가지를 잘 연결할 수 있는 기획력을 반드시 갖추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요? 예, 세 번째는 이 정보 관리 측면입니다. 네. 이 공간이라는 게 처음에 만들 때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슈거리가 되기도 하고 멋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공간이라는 건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낡고 변하게 마련이거든요. 예.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는 정보 이런 것들도 빠른 시간 안에 통보가 잘 돼야 되고요. 과거에 있던 정보를 그냥 갖고만 계시면은 시설이 낡고 나서 소비자들의 인식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옛날 걸 그대로 소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빠른 시간에 내서 업데이트하시고 통보할 수 있는 네. 이걸 개인 차원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잘 만들어 놓으셔서 회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 놓으시는 게 가장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시장은 앞으로 성장성은 많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말씀드린 대로 이 공간 비즈니스는 최근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갈수록 아까도 말씀드린 공유 경제라는 측면에서 네. 어딘가의 공간을 그냥 그 해당 그 기관이나 이런 데서 갖고 있는 하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네. 이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해서 잘 쓸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해보자. 알겠습니다. 이런 측면의 수요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정원 SPRNE 대표였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와 함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선물 받으실 분은 0352님이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